위치한 외교장갑에 나와 있습니다. 외교장갑은 왕실에서 만드는 귀한 우리나라 책들을 보관했던 곳이죠. 그런데 병인 양로 당시 프랑스에 의해서 이 외교장갑 의궤가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 아픈 역사 그리고 어떤 분의 노력으로 이 의궤가 돌아오게 되었는지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실제로 한번 닭달을 다니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인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근현대사 첫 시간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학습지 2학기 학습지 2-4강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양요라고 하는 주제 학습지 다운받아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을 공부하기 이전에 당시 조선과 조선 주변 나라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지도가 보이시죠? 자, 지도에서 제목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과 동아시아의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 19세기는 제국주의의 시대죠. 서양 열강들이 제국주의의 이름하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서양 세력들의 어떤 제국주의의 여파가 이제 동아시아에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것을 맞닥뜨린 조선의 상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조선의 국내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의 19세기의 상황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치는 특정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를 했었어요. 우리 이 정치를 우리가 세도 정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순, 헌, 철종 이렇게 3대 60년간 세도 정치가 이루어져서 각종 여러분 부정부패가 넘쳐났었죠.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삼정의 문란 공부했었어요. 전정, 군정, 환곡제도의 문란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란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홍경래난, 임술농민봉기 같은 농민봉기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조선 내부의 상황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 시기가 되면 서양에서 보내온 이상한 모양의 배들이 조선 전역 해안을 염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배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이양선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이 이양선의 출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였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었어요. 대내적 위기. 대내 외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건 국내의 상황이었다면 이제 국외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에게 여러분 가장 큰 형님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은 처음에는 이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업신여겼지만 이때 청나라가 상당히 거대해지면서 청나라 존재를 점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에서 아주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청나라가 서양과 1, 2차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 청나라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의 무역분쟁 가운데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청나라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편전쟁이라고 하죠. 아편이 마약인 건 아시죠? 당시에 영국이 아편 밀매를 통해서 청나라의 경제를 잠식해 들어가고 국민의 건강을 잠식해 들어가자 이 청나라가 아편 판매를 금지시켰고 그것을 구실로 영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아편 전쟁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여러분들 난징 조약,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체결이 되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어떻게 됐어요? 이 거대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함락되고 뭐 홍콩 같은 땅도 빼앗겼고요. 강제로 5개의 항구를 열게 되고요. 거의 그 청나라는요.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요. 조선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웬일이야. 이 거대한 중국이 서양 나라에게 아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다니.
이때 여러분들 조선의 양반들은요 막 짐을 싸서 도망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청나라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 그리고 조선인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겪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양 나라에 당하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서양의 무기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양모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게 되죠. 양모운동의 전개까지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나라였던 청나라가 서양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을 목도한 조선,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죠. 또 한편 조선을 긴장하게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조선은 러시아와 큰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러시아가 여러분 남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남하가 뭡니까?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는 굉장히 시베리아 반도에 있기 때문에 추운 나라입니다.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해요. 이때 여러분 러시아가 이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간의 전쟁 가운데서 연해주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연해주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제가 한번 색칠해 볼까요? 지금 요 지역, 우리 옛날에 발해 배울 때 요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때 러시아가 획득했던 얼지 않는 항구가 바로 여기죠.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선은 도대체 저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국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당시 조선의 지배자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조선과 오래된 관계를 맺었던 나라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과 조선은 그동안 여러분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로는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18세기 정도 되면 일본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에 함대를 끌고 와서 함포 사격을 통해서 개항을 시킨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일본은 강제로 개항을 당하게 되고 이 미국의 이런 문물들을 보고 일본은 발빠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빠르게 서양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이 기존의 어떤 막부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완전히 개혁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걸 일본사에서 메이지 천황 때 있었던 큰 개혁이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혁을 변모한 일본. 그 일본을 바라보는 조선은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쟤네는 도대체 뭐하나. 그러나 아직까지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행동 뒤에는 바로 그 다음 조선을 겨냥한 행동이 깔려 있었죠. 당시 미국에 의해서 개항당한 일본은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끌고 와서 배포를 빵빵 해서 우리를 위협했던 것처럼 일본은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조선의 운효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결국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당시 조선의 상황 굉장히 고구마 100개죠? 그쵸? 답답합니다. 조선 내부에서는 세도 정치가 전개되고 있고 집권자들은 개혁의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 러시아, 일본, 동아시아 세계가 격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 집권자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대원군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보통 여러분 왕에서 왕으로 이렇게 왕위가 세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러분 조선의 왕이었던 이 순조, 헌조, 철종 때는요. 철종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주 먼 친척이었던 흥선군의 아들이었던 이하응이라고 하는, 이하응이 아니고 이명복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고종이에요. 이 당시에 고종은 12살이었는데요. 이 고종의 아버지가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은 왕이 아닌 왕의 아버지가 바로 대원군입니다.
즉 왕이 되었지만 그 아버지는 왕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원군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대원군이 몇 명 있었지만 살아있는 대원군은 이흥선 대원군이 최초였습니다. 이흥선 대원군이 고종이 12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20살이 넘을 때까지 약 10년 정도 정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상당히 여러분 강력한 정치가 많았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조선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원군 이야기하면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외교문을 닫아 걸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흥선대원군의 내부적 정책으로는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대내적 정책을 한번 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목표가 왕권 강화 그리고 재정 확보입니다. 먼저 대원군은요, 그동안 세조 정치 기간 동안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바로잡기 위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었던 세도 정치를 타파하게 됩니다.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일당 전제기부터 원래는 변방을 수비하는 임시관청이었던 이곳이 최고 정치기구가 됐었죠. 세도 가문이 장악하기로 했던 이곳, 바로 변두리를 수비하는 곳이다. 그래서 비변사 기억나십니까? 이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원래대로 정치는 의정부에서, 군사는 상군부에서 이렇게 나누어 갖도록 권력을 분배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전 편찬에 나서게 되는데요. 법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 이런 의미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법전이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 조선 후기 이야기할 때, 정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정조 때 법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법전을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스트잇 꺼내도 좋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저랑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법전 정리. 자, 법전. 자, 우리 조선의 법전,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법전 뭡니까? 바로 경국대전이죠.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법전입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된 것은 언제예요? 바로 성종 때입니다. 이 경국대전은 이렇게 커다란 틀이 여러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법체계가 많이 변화하고 법의 보완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영조 때 편찬을 하게 되죠. 영조 때 이 법전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전이 두 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법을 판결할 것인가로 말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전을 이렇게 묶어서 정리한 법전이 바로 뭐였냐면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이었습니다. 대전통편. 이 대전통편을 여러분 정조가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하나로 정리한 법전이 바로 대원군 때 만들었던 대전회통입니다. 대전회통은 고종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법전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안 예쁘게 정리했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놓으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자, 이렇게 아이고 요만큼은 제가 지우고 지워졌나요? 네, 요것만 지우면 되겠네요. 네, 지웠습니다. 자, 법전 정리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대원군은요, 기존에 여러분들 조선의 분당의 근거였던 서원 있잖아요. 이 서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영조 때도 서원 정리 작업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었죠. 이 전국에 있는 600여 개의 서원에서 이 당시에 서원은 세금도 내지 않고 있었고요. 또 이 서원에서 갖가지 백성을 수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원군이요, 전국의 600여 개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모조리 서원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어때요?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나는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불도저처럼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대원군 같은 경우 이 정책으로 양반들의 굉장히 큰 반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반 유생들은 격렬한 반발을 했고 그에 비해서 백성들은 이 정책에서 상당히 찬성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제가 다른 색깔로 적은 이유요. 여러분들 당시에 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백성들의 양반들의 반응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색깔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대원군 하면 이거죠.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사이버 답사를 갔었던 바로 경복궁 중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탔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을 복원하려고 했지만 그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왕들이 복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대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의 경복궁이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경복궁은 또 일제에 의해서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 때 이때 경복궁이 제대로 중건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경복궁 중건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고 인력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공사 도중에 2번이나 불이 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과 백성들 모두 반대했던 정책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왜 반대했나 우리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대원군은요 경복궁의 중건에 필요한 재료나 돈을 마련을 위해서 기부금을 징수합니다. 바로 원납전이라는 기부금이에요. 원납전,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다 라고 해서 양반들의 기부금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부금이 나중에는 마구마구 이렇게 강제로 걷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원자가 원통할 원자, 원망할 원자로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백전입니다. 돈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돈을 찍어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선생님 얼굴을 옮겼습니다. 네, 보이시죠? 바로 여기 보이는 당백호대라고 써있는 요거 있죠? 이게 바로 당백전이라고 하는 돈인데요. 당시에 여러분들 통용했던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고액 화폐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10,000원짜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100만원짜리 현금을 발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당백전을 너무 남발해서 발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결과가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다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혼란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대원군의 정책에 그런 미스가 바로 당백전 발행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 경복궁을 짓는데 여러분 백성을 강제로 동원했던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복궁 타령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당시 백성들이 그것을 원망하는 노래. 또 성문세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동서남북 남대문 이렇게 성문을 지나는 백성에게 세금을 내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뭐 강당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5,000원씩 돈 내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네. 또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했대요. 당시 양반들의 산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묘지 이렇게 산소 같은 데 가면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막 심겨 있잖아요. 그 나무를 싹 베어다가 경복궁 짓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경복궁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 경복궁을, 아름다운 경복궁을 지금도 볼 수 있지만 당시 백성들에게는, 당시 양반들에게는 이 경복궁 중건이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군의 대표적인 정책 경복궁 중건, 여러분들 저처럼 형광펜 꺼내서 한번 체크 이렇게 한번 묶어 놓을까요? 네. 자, 출제 포인트 1번 경복궁 중건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삼정의 문란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여러분, 삼정의 문란을 해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전정,
토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은결이라고 해서 은닉된 토지, 숨은 토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거 숨겨놓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양전사업, 누가 어떤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죠. 두 번째, 군정입니다. 여러분, 군정은 영조가 균역법,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해주는 법을 시행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양반은 군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제가 대원군이다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즉 대원군은 이제부터 양반이건 평미이건 관계없이 집집마다 포를 내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집집마다 누구에게도 군포를 징수한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한다. 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대원군의 정책 중에 가장 높게 평가받는 거 호포제 실시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오른쪽에 다음은 어떤 제도의 실시 결과일까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나와라. 네. 그래프가 보이시죠? 왼쪽 그래프는 보니까 가 실시 전이고 나는 가 실시 후예요. 가 실시 전에는 군포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는 사람 칠할까요? 잠깐만. 문포를 내는 사람들이 전체 사람들의 여기 15%만 군포를 납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 제도가 실시된 다음에는요, 어때요? 전체 사람들 중에서 약 74% 정도가 군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재정도 여러분들 확보가 되고 군사도 어떻게 훨씬 더 튼튼해지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러한 제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포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처음 시행한 사람 누굽니까? 대원군입니다. 제도의 내용, 누구에게도 군포를 부과한다. 양반에게도 집집마다 군포를 부과한다. 여러분들 꼭꼭꼭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체크해주세요. 글씨가 완전 날아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창제인데요. 우리 전에 한번 군도 영화 수업 시간에 봤었죠. 이 환곡이라고 하는 거. 원래 환곡은 가난한 백성들한테 관아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였는데 이 환곡 제도에 문제점이 많았죠. 높은 이자를 통해서 이 환곡이 세금처럼 변해버렸다고 했어요. 특히 수령이 여기서 부정패를 많이 저질렀다고 했죠. 그래서 대원군은요, 이제 수령이 맞는 것이 아니라 사창이라고 해서 그 마을 주민, 그 마을 중에서 이 양반들이 자치적으로 사사로운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를 만들어서 그 마을 단위로 곡식을 빌려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자치기구로 만들었던 것이 사창제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전정, 군정하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대원군의 이 정도 정책은 여러분들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물론 그 경복궁 중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시에 비판을 많이 받긴 했지만 이렇게 당시 왕권의 약화라든지 재정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정책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 대원군에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주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대외 정책은 여러분들 우리가 밑에 있는 대원군 정책과 양요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에서 외국의 문물을 지나치게 빨리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 정책을 일관되게 폈던 것인데요. 왜 그랬었는지를 우리가 당시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요. 저하고 색칠을 조금 할게요. 색깔, 형광펜 색깔 2가지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1번하고 3번 칸을 일단 색칠해 주세요. 1번하고 3번 칸. 1번하고 3번 칸을 같은 색깔로 칠해주시고요. 제가 기왕 미리 칠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하고요. 4번 칸을 같은 2번하고 5번 2번과 5번 칸을 같은 색깔 형광펜으로 색칠해 주세요. 여기 제가 지금 5개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사건들이 같은 색깔끼리 원인과 결과가 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색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하셨나요, 선생님처럼? 네, 그럼 준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 박해라는 사건부터 시작하죠. 1860년에 병인년이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천주교 박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원래 대원군은요,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 갖고 있는 거 이때 당시도 많이 들어왔지만 천주교에서는 어때요? 조상 숭배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평등을 강조하죠. 그래서 당시 조선의 유교라든지 성리학적인 관점에 맞지 않는 종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당시 대원군은요 프랑스와 교섭을 시도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아까 여기 위에서 당시 러시아가 이렇게 남하하고 있었다고 했었죠. 이 당시에 대원군은요. 이 러시아의 남하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러시아와 세계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원군은요 프랑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교역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그런 교섭을 시도하게 돼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것을 어때요? 노 하게 되죠. 그러자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보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이때 교수형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프랑스의 여러분 로즈 제독이 프랑스가 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우리나라에 공격해 들어온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사건이 바로 3번에 나오는 병인 양요입니다. 제가 1, 2, 3, 4, 5번 붙여놓은 것은 일어난 순서대로 붙여놓은 것이고요. 1번과 3번 각각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부터 보시면 자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통상과 배상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이때 프랑스의 함대 제독이었던 로즈 제독 이런 말 했다고 해요. 너희들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였으니 우리가 조선인 9,000명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해서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돼요. 이 강화도로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병사들이 이 프랑스군과 잘 싸워서 이들을 쫓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수산성이라는 곳에서 한성근이라는 장군님이 싸우셨고요. 또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양헌수라고 하는 장군이 이 프랑스 군대를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망가던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 강화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보물을 약탈해 갑니다. 아마 얘네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져갔을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 우리 정조대왕님이 만드셨던 왕실 도서관이 규장각이었죠. 이 규장각이 왕실 도서관이었는데 규장각에서 보관하지 못하는 다른 서적들을 보관하는 외부에 있던 규장각이 바로 외규장각이었습니다. 이 외교장각에는 의궤라고 하는 도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의궤는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동영상처럼 당시의 왕실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그림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히 이때 여기 외교장각에 있었던 의궤들은요. 왕이 보는 어람용 의궤라서 상당히 책도 크고 굉장히 귀한 책들이었습니다. 이 책들을 이때 프랑스 군인들이 약탈해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예요. 이 외교장각 도서의 반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병인 양요, 여러분 병인 박해 연결해 주시고 한성근, 양헌수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업할 때 꼭 한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 남편이 양씨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무조건 아들 이름을 양헌수로 할 거다 이랬었어요.
괜찮잖아요. 아들아, 네가 지금 이름이 양헌수인 이유는 뭔지 아니? 이러면서 이분은 말이야 병인양요대 막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안타깝게 아들을 못 낳았어요. 선생님은 딸만 2명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양헌수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일부러 딸 얘기까지 한 거예요. 아들 얘기까지 한 거예요. 양헌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박해, 병인양요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2번부터 갈게요. 이번에는 미국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1866년에 이때도 역시 아이고 잠깐만요. 다 지워졌어. 미안해요. 네. 다 지워졌어. 어떡해.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때가 1866년인데요. 이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미국의 장사배였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요.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평양 앞바다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대동강을 거슬러 가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이 사람들한테 식량도 주고 물도 주고 이제 뭐 적당히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함대에 있던 선원들이 내려와서 평양 시내에 막 불을 지르고 민가를 약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결국 우리나라 백성들과 이 미국의 함대가 충돌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백성들이요, 이 배를 불태워버려요.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때 평양에 여러분 감사했던 사람이 박규수라는 사람입니다. 박규수는 연암 박지원 실학자의 손자예요. 자,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5년이나 지나서 1871년에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사실은 미국은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5년이나 지나서 이것을 구실로 아마 일본처럼 조선도 개항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1871년은 신미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건을 신미양요 이렇게 부릅니다. 신미양요. 이때 신미양요 여러분들 내용 살펴보면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 함대가 침입하여서 배상과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때 여러분들 결사항전했던 장군님 이름이 어제연 장군님이고요. 이때 여러분 전투를 벌였던 것이 바로 광성보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그 전투의 양상이 어땠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승총이었어요. 그래서 장전하고 한 발 쏘는데 5분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게다가 서서 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엎드려서 쏘고 10발이 장전되어 있는 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망자가 미국 측은 3명, 미국 측 사망 부상 합해서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조선 측 사망자 350명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조선 정부에서는요, 이 신미양요에 대해서 진 전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이 신미양요를 승자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어이가 없냐? 왜 조선군이 당시 전멸했는데 왜 조선인은 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목표가 뭐였냐면 조선과 통상 개화를 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조선은 군대가 전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약 21일간 동안이나 미국이 수교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전투를 굉장히 영양가 없는 전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미국이 가져간 건 이거 하나예요. 어제연 장군의 숫자 깃발. 자, 오른쪽에 제가 사진을 실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당시의 사진입니다. 여기 장수 숫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장수 숫자가 새겨져 있는 어제연 장군의 깃발만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2005년에 여러분 해군사관학교로 다시 우리나라로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외교장각 의계와 마찬가지로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해군사관학교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누워있는 조선인 군인들 보이시죠? 이때 전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 드라마 1화를 보시면 이 전투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밑에 사료를 보시면 이 에버트 가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 조선군은 용감했다. 그들은 항복 같은 건 아예 몰랐다. 무기 잃은 자들은 돌과 흙을 집어던지고 일부는 스스로 투신 자살할 만큼 용맹한 조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조선 군인들이 입은 갑옷이요. 이때가 한여름이었는데요. 무명 옷을 여러 겹 이렇게 몇 100겹 넘게 해가지고 한 갑옷이었대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전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고르지 못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개의 사건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죠. 이 4번에 나오는 사건은요, 일명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보이나? 이거 색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독일의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페르트는 정말 조선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충남 덕산에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이 있었거든요. 보세요. 뭐 신미하게 병이 다 일어나도 대원군이 꿈쩍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아버지의 유골을 훔쳐서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물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무덤 도굴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건으로 대원군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저들과 한 하늘 안에 살 수 없다. 어떻게 나의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하다니. 아마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대원군이 더욱더 서양 세력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대원군이 서양과의 교류를 완전히 거부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들이 이 5가지 사건들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 대원군은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매우 강화하게 되고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비석도 전국에 세우게 됩니다. 그 비석의 이름이 뭐냐면 척화비라는 비석인데요. 이 척화비 여러분들 사진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위. 자, 오른쪽 위.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척화비고요. 여기에 새겨진 내용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러한 기석들을 전국 곳곳에 세워서 서양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을 것을 그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여러분들 대원군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나 채 얼마 가지 않아 신미양요가 채 5년도 지나지 않아서 1876년에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원군의 정책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잠깐 활동하기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째 장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에 영상 한국사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외교장각 의계가 프랑스에 의해서 여러분들 약탈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의계가 어떤 한 역사학자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어서 돌아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여기 1, 2, 3, 4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그분에게 감사를 전하는 메시지를 쓰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의 오늘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 내용 제가 리로스쿨의 과제를 제시해 놓을 테니까요.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영상을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밑줄 친 상황이 전개된 시기. 여러분들 대원군 파트는요. 시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표 문제가. 제가 아까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거 했었죠? 여기를 제가 외우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요 앞에 앞글자를 땁니다. 그래서 병재, 병오신, 병재, 병오신 이렇게 병재, 병오신. 그래서 뭐 설미서 선생님은 뭐 신미양요에서 뭐 신미양요 때 미국이 광성보 어제 미미광어 뭐 이런 것도 하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했고요. 병재, 병오신 저도 뭐 생각을 해봤어요. 병재, 병무신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귀한 거라서 안 돼서 앞글자 따서 병재, 병오신 척까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병재, 병오신 척 이렇게 6글자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척화비가 나오겠죠? 그럼 제가 뭐랬어요? 병재, 병오신 척이었죠? 병오신 그 다음에 척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병재, 병오신, 병재, 병오신 척 이렇게 병재, 병오신 척 이렇게. 자, 2번 이 가지도 아까 봤던 그래프네요. 여러분들 호포제의 내용입니다. 호포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자, 가장 어려운 문제 3번입니다. 가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거기 보시면 로즈 제독 나오고요. 한성근, 문수산성, 양원수 나왔어요. 양원수 선생님이 있을 뻔했던 아들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병인양요. 병인양요. 그럼 병인양요 하면 여러분 외교장갑 도서 체크해야 되겠죠? 외교장갑 도서, 그치? 신미양요는 숫자기, 병인양요는 외교장갑 도서 약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2학기 학습지부터 새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핵심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들 배운 내용을요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빈칸을 좀 뚫어놨어요. 여러분들 공부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면 그날 해야 될 것들이 아마 잘 정리가 될 겁니다.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안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나중에 뺄 텐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원군의 정책과 양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들 잘 체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강화도 조약으로 만나겠습니다. 외교장갑도서 영상 보시고 과제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